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재판거래와 사법행정권 남용 파문이 법원을 집어삼키고 있는 가운데 의혹의 정점에 있는 양승태 대법원장이 오늘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 양 전 대법원장은 결단코 그런 일이 없었다고 부인했습니다. 먼저 박지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두 가지 점은 명백히 선을 긋고 넘어가야 될 것 같다고 기자회견 배경을 밝혔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먼저 엄청난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 결단코라며 단호한 어조로 부인했습니다. 하물며 재판을 무슨 흥정거리로 삼아서 재판의 방향을 왜곡하고 그걸로서 거래를 하고 그런 일은 꿈도 꿀 수 없는,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고. 판사 블랙리스트 등 법원 내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논란에 대해서도 단연코 그런 일은 없었다고 부인했습니다. 저는 그런 것을 가지고 법관을 인사상 또는 인사상 아니라도 어떤 사법행정 처분에 있어서도 법관을 불이익을 주는 것은 단호히 저는 그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단호히 아예 그런 것은 생각을 하지 않는 그런 사항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그러면서 대법원의 재판은 정말 순수하고 신성한 것이다. 그걸 함부로 폄하하는 걸 저는 견딜 수가 없다. 대법원의 재판에 신뢰가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진다. 혹시 대법원 재판에 의구심을 품으셨다면 그런 의구심은 거두어 주실 것을 앙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총론에서 재판 거래와 법관 불이익은 없었다는 것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말입니다. 하지만 강론에서 양 전 대법원장은 더 자세한 내용은 저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런 상태에서 얘기를 하는 것은 오히려 사안을 더 복잡하게 만든다며 언급을 피했습니다. 법률방송 박지민입니다. 이어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곤혹스럽게 하는 질문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급기야 더 이상 답변을 안 하겠다고까지 했는데도 질문이 계속 이어졌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이상한 질문 같네, 말꼬리 잡고 질문하지 마라는 감정적인 반응까지 보였습니다. 어떤 질문들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심기를 이렇게 건드린 걸까요? 조형경 기자의 심층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간단하지만은 이것으로서 제가 드릴 말씀은 다 마치겠습니다. 15분간 입장 발표를 마쳤지만 기자들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놔주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까칠한 질문이 날아듭니다. 근데 특조단 조사 받지 않은 이유가 따로 있으십니까? 여러 개의 컴퓨터를 법사 나무 일기장 보듯이 완전히 뒤졌습니다. 내가 가야 됩니까? 그 이상 뭐가 밝혀지겠습니까? 까칠한 질문은 계속됩니다. 원장님께서 가셔서 얘기를 하면 더 명확하게 밝혀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은 전혀 안 하신 건가요? 일회성 보고나 중요성 없는 보고는 금방금방 잊어버리고 모든 것을 사법부의 수장이 다 분명하게 아리라, 그거는 말이 옳은 말은 아니죠. 그럼 무엇이 중한디를 연상케 하는 판사 뒷조사 내용이 중요하지 않은 보고냐는 혼란성 질문. 뒷조사를 했다고 하는 내용이 뭔지를 제가 확실히 알지를 못합니다. 청와대와 재판거래 파문을 촉발한 핵심 문건. 2015년 7월 박근혜 대통령과의 독대를 한 달 앞두고 작성된 이른바 말씀 자료도 당연히 도마에 올랐습니다. 대통령 독대 전에 만든 자료도 검토하신 적 없는 자료인가요? 그런 거는 일회성으로 왔다 갔다 했겠지만은 내가 예를 들어서 정초에 신년 할애식에 갈 때도 다 그런 거 줍니다. 그런 걸 내가 한번 쑥 보고 그냥 버려버리지. 청와대 교감과 관련한 질문엔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청와대와 교감을 안 못하는 것이 참 이상하죠. 뭔가 만나면은 그냥 덕담을 하고 이렇게 좋은 이야기로 분위기를 만들어야지요. 어떻게 싸우러 가는 것도 아닌데.
재판거래 의혹에 대한 직접적인 질문엔 급기야 약간 짜증 섞인 반응까지 보입니다. 재판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판결이 청와대랑 그리고 대법원에 이득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판단이 나온 문서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서라고 생각하십니까? 언젠가는 다시 이런 이야기를 또 정리해서 할 수 있겠지요. 그런 이제 더 이상 뭐 그런 문제에 관해서 저한테 이 자리에서 묻지는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묻지 말아달라는데도 계속되는 질문. 검찰에 대한 수사 혹시 시작이 되면 받으실 의향 있으십니까? 검찰에서 수사를 한답니까? 그때 가서 보지요. 거부하시진 않으실 거란 말씀이신가요? 아니 뭐 꼭 그런 이야기보다도 하여튼 그때 가서 보죠. 지금 미리 묻지 마시고. 이어지는 곤혹스런 질문에 양 전 대법원장은 평정심을 유지하려 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난감함과 짜증이 교차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자꾸 말 꼬투리를 잡고 그렇게 질문하지 마시고 다른 거 없으면 이상은 끝내겠습니다. 이번 파문의 총 책임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거는 사람마다 판단이 다르겠지요. 재판거래 피해자라며 사상 초유 대법원 기습점거 시위까지 벌인 KTX 승무원을 만날 의향이 있냐는 질문엔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건 뭐 답변할 사항이 아닌가. 쏟아지는 질문에 일일이 답변을 하자니 자꾸만 옹색해지고 자리를 뿌리치고 그냥 가자니 그것도 면이 안 서고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오늘 오후는 아마 생애 가장 길고도 난감한 10분이었을 것 같습니다. 법률방송 조현경입니다. 앞서 연이어 전해드렸는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기자회견 이야기 더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이슈플러스 장한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양 전 대법원장이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사과한다는 말을 하긴 했는데 이걸 사과 기자회견으로 봐도 될까요? 네, 일단 송구하고 사과한다는 말을 하긴 했는데요. 그게 상당히 애매합니다. 네. 일단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있을 때 법원 행정처에서 뭔가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고 그러한 지적에 대해서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제가 그걸 막지 못한 그런 책임이 있다고 통감을 하고 있고 그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정말 송구스럽다고 사과 말씀을 드리고. 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 이른바 유체이탈 화법이 생각이 나는데 어떻습니까? 마치 본인의 대법원장 시절 벌어진 일과 파문에 대해서요. 나는 잘 모르겠지만 문제가 있었다면 사과한다는 식으로 이제 타자화를 해서 네. 남의 얘기하듯 사과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법원 조직이 우리 사회에서 가장 건전한 조직이라고 나는 확신한다라고 하는 등 어떻게 보면 현재 파문 사태와 동떨어진 인식을 갖고 있는 건데요. 네. 이 때문에 많은 곳에서 재판거래 논란을 잠재운 게 아니라 오히려 불에 기름을 부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강신업 변호사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오늘 해명이라든지 사과라고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래서 결국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협조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어려워 보이고 결국은 실체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강제 수사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강제 수사로 갈 수밖에 없다. 좀 의미심장해 보이는데 대법원 입장도 확연하게 변화가 있었죠? 네, 양승태 사법부 재판거래 의혹을 조사한 이제 특조단 단장인 얀철성 법원 행정처장은 오늘 출근길에서 이제 기자들과 만나서요. 의혹 관련자에 대한 형사 조치를 묻는 질문에 법리 구성을 달리하거나 깊이 있게 검토하거나 네. 새로운 사실이 추가되거나 하면 얼마든지 형사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는데요. 네. 이는 조사 결과 뚜렷한 범죄 혐의를 찾지 못해서 고발 등 형사 조치를 하지 않겠다던 이제 기존 특조단 입장과는 상당히 달라진 모습입니다. 새로운 사실이 추가되거나라는 구절이 좀 예사롭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전국 법관 대표회의가 400여 건의 의혹 문건 모두를 공개하기로 했죠. 네, 오늘 아침 전국 법관 대표회의가요. 지난달 29일부터 이제 3일 동안 진행된 내부 투표 결과 제적자 과반수 이상 투표 그리고 과반수 이상 찬성에 따라 410개 문건 제출, 즉 공개를 법원 행정처에 요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판사회의 측은요. 오늘 중으로 법원 행정처에 문건 사본을 달라고 공식 요청할 계획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도 오늘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서 공개를 의결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 부분도 다시 검토하겠다며 전향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이 문서가 공개될 경우에는 그 파급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비공개 문건 가운데 이제 제목만 알려진 문건만 봐도 청와대 민주적 정당성 부여 방안, 세월호 사건 관련 적정 관할 법원 및 재판부 배당 방안 등 그야말로 법원은 말할 것도 없고요. 예. 나라 전체가 들었다 놨다 할 정도의 사태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는 문건들입니다. 네. 문건 공개를 요구한 판사회의 관계자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국가 원수들도 잘못하면 처벌받잖아요. 대통령들도. 대법원장이 당연히 법 위에 있다고 생각하진 않고요. 당연히 뭐 누구도 어떤 사람도 법 위에 있을 수는 없는 것이니까. 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기자회견이 본인에게 득이 될지 실이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법원 그리고 또 나아가서 대한민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합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오늘 서울 연세대에서는 한국법과학회 주최로 국과수 등이 참여한 가운데 첨단 범죄 수사 장비와 디지털 포렌식 등 진화하는 첨단 수사 기법 등에 대한 학술대회와 시연회가 열렸습니다. 신세아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ICT 융합 환경에서 법과학 증거의 연계성과 인증을 주제로 서울 연세대에서 열린 한국법과학회 학술대회. 학술대회 한켠엔 범죄 수사에 요긴하게 활용될 수 있는 다양한 첨단 장비들이 시연되고 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는 이 조그만 박스 하나만 있으면 범죄 현장에서 수거된 액체가 동물의 것인지 사람의 것인지, 나아가 혈흔인지 타액인지 등을 가려낼 수 있습니다. 사건 초기 DNA 확보 등 이른바 스모킹건, 결정적 증거 확보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범죄와 관련된 현장에서 채취한 검체를 이용하여 현장을 분석하고 그다음에 그 에비던스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검사용 키트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에겐 좀 낯설어 보이는 장비이기도 하지만 범죄를 수사하는 수사기관이나 법과학자들에게 법과 과학, ICT 기술의 융합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지 오래입니다. 과거의 풀리지 않는 사건은 반드시 과학적 증거로 드러내고 미래의 범죄는 강력한 법과학의 힘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특히 오늘 법과학 학술대회에선 최근 들어 각광받고 있는 디지털 포렌식 기법과 최신 경향 등이 중점 논의됐습니다. 보이진 않지만 실제하는 세계, 온라인과 인터넷 관련 이른바 지능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전 세계적 추세에 따른 것입니다. 일단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거를 눈에 보이는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는 디스플레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압수적이 필요한. 이런 첨단 수사를 가능하게 하는 환경이자 토대가 되는 것이 바로 ICT, 첨단 정보통신 기술입니다. 저희 국과수에서도 각각 분야에서 그 ICT가 다 접속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게 발전이 되면 자동적으로 감정기법에 대한 발전도 더불어서 발전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학과 법, ICT 기술의 만남과 융합, 범죄가 설 자리는 점점 더 좁아지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6.1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운동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유정은 변호사의 뉴스와 법, 오늘은 가짜 뉴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장관이 어제 이 선거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는데 이 안에 가짜뉴스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있었죠. 네, 담화문은 SNS 등을 이용한 가짜뉴스의 생성, 유포 등을 새로운 유형의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엄히 처벌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넷의 영향력이 날로 커지는 것을 반영한 조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지켜보면 이 가짜뉴스일수록 더 급속하고 빠르게 확산되는 것 같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과 센세이셔널하고 화끈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성향이 결합해서 낳은 역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그 미국 MIT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가짜 뉴스를 실제 뉴스보다 리트윗하는 비율이 70% 이상 높고요. 네. 전파 속도도 가짜 뉴스가 진짜 뉴스보다 6배 이상 빨랐습니다. 선거 기간이 가짜 뉴스를 엄단하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규제를 할 수 있을까요? 예, 공직선거법에서 그 규제 근거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 예, 공직선거법에서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방송, 통신, 신문 등 기타 방법으로 후보자의 또는 그 가족에게 대해서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허위 사실 공표죄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후보자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비방하는 것도 허위 사실 비방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처벌을 받게 된다면 그 수위는 어떻게 될까요? 예, 허위 사실 공표죄를 범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요. 예. 그래도 뭔가 가짜 뉴스를 좀 체계적이고 총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 같은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여러 부작용 때문에 국회에서도 가짜 뉴스의 삭제 의무화 그리고 유포자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입법 발의되기도 했고요. 예.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하자는 움직임도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빈대 잡자고 초가 삼간 다 태운다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하고 균형 있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네, 어떤 방법으로든 이 가짜 뉴스를 근절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국정농단 사건 혐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 준비기일이 오늘 열렸습니다. 검찰과 박 전 대통령 측이 혐의 성립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인 가운데 박 전 대통령 항소심 첫 정식 공판은 오는 8일 열립니다. 삼성그룹 후원금을 압박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던 장시호 씨가 오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일부 혐의가 무죄로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됐습니다.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은 1심과 같은 징역 3년의 실형을 받았습니다. 사법정책연구원이 오는 26일 서울 양재동 L타워에서 정보화 시대와 영상재판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이번 심포지엄은 영상재판의 실제와 문제점 등에 대해 실무와 학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김혜숙 법제처장이 오늘 제주시 아라동 제주대 로스쿨에서 법제로 만들어가는 공정한 나라를 주제로 특강을 했습니다. 김 처장은 법조인으로서 갖춰야 할 덕목으로 보편적인 인권에 대한 감수성과 차별에 대한 민감성을 강조했습니다. (6월 1일) 루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